네,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로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집중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수년됐습니다. 잠시 뒤에 그리고 3시에 우원식 의장이 아마 산불 피해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아마 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중단했고요. 네. 민주당은 광화문 여의도 오가는 행진 그것도 이제 일정을 중단을 하고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대응 태세에 나선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정치가 불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 오랫동안 산림 녹화를 해서 우리 산이 꽉 들어차 있는데 거기에 불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서 민심이 상당히 이제 흉흉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쟁 중단 그리고 국가의 어떤 리더십 회복 이것이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인데 예.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속히 다시 회복될 국가 리더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정쟁이라도 중단하고 오로지 산불 피해 복구에 예.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산림녹화라는 것이 1967년도에 예. 산림청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설립이 돼서 69년에 녹화 사업 그리고 71년에 그린벨트 지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표어가 잔악계나 불조심 그리고 안전하사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많이 지금 기억이 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의 국토의 자원이 지금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안보실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것도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라도 정말 정쟁을 중단하고 예. 이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뭐 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인 것 같아요.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뭐 전북 무주까지 산불이 지금 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예. 또 우리 국토의 피해, 더불어서 문화재들 지금 유실 유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천년 고찰이 불에 타고 예. 지금 뭐 유명한 그런 서원들까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이때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국가적인 정치 리더십도 불이 나 있고 행정 시스템도 대행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쟁은 이런 데 당연히 중단해야 되고요. 예. 먼저 그렇게 큰 사망자가 거의 뭐 30명 가까운 그렇습니다. 헬기 조종사까지 포함해서요. 예. 어제 저녁에 26명이었는데요.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망자 또 이재민들 잘 돌봐드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난 예비비라든가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추경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가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총력 지원, 그리고 이재민과 사상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이후의 재난대책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빨리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입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법안 만들고 예산 배치하고 해서 민주주의의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일을 하고 사법부가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빨리 복구돼야 산불에 대한 복구처럼 진행이 될 겁니다. 최근에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경각심을 지금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위로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부도 정상화시키고 또 입법부 국회가 같이 견제와 균형 속에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일단 좀 무엇보다도 당장 지금 그 아쿠아일로인 산불 자체가 좀 뭐 정치권도 지금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뭐 진사 대천명이라고 좀 불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이제 받아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한 발언에 대해서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심 판결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이것이 무죄로 된다. 그러면 1심을 판단한 재판부는 그럼 무엇이 됐는가? 똑같은 사법부 법조인인데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 조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의 한수인지 아니면 신의 악수인지 또 SNS 보면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인지 아니면 허구인 소설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고 좀 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설명 자료가 없다. 네.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불공정한 판단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바로 항고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상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 문제가 없다. 또 의견이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33이라면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상고 이유서라든가 상고장을 제출하는데 27일이 여기에서 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대법원 판단도 3개월보다도 한 달이나 두 달 그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이 파기환송이 되냐 안 되냐 법리가 오해가 있냐 예. 아니면 심리 미진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김원국 대변인 전 네, 대변인께서 어떻게 저도 보셨습니까? 예. 뭐 과거 기자 시절에 뭐 경찰, 법원, 검찰도 출입해보고 다양한 이런 상황들을 봤는데요. 저는 기자 생활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법조인처럼 다는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저는 당연히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이 예. 자칫하면 자판기 판결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검찰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이 제시한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검찰이 내놓은 그 기소 내용들을 자판기처럼 판결에 반영시키는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판단이 안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입증이 되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증거는 없이 이 관련되는 플리 바게닝을 해서 검찰과 서로 입을 맞춘 그런 피의자들의 증언만 가지고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거에 예를 들어 백현동 것만 해도 있잖아요. 그 20년 전 오랜 시간이 지난 내용들을 별건으로 해서 예. 그리고 그 내용도 저도 이제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압박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그 상황에는 맞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재판부가 그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증거에 입증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드라피스 사건, 에밀 졸라가 관련됐던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지난한 역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그냥 아무런 입증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하나하나 이걸 파악했거든요. 예. 허위사실 공표가 뭐 사문화된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돈은 묵되 입은 푼다. 돈 쓰는 선거는 자꾸 줄여나가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발휘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석속들이 뭐 수백 번에 거친 압수수색과 지금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은 2심이나 대법원에 가면 다 무죄로 뒤바뀌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없는 것들을 증거를 짜맞추게 하고 조작하고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검찰은 알아야 되고요. 이번에 바로 또 다시 한번 상고를 결정을 했잖아요. 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아니 검찰이 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하는데 며칠을 고민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일단 검찰은 무조건 관계되면은 다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고 이걸 조사하고 기소하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대법원에서 더 명확하게 밝히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대법원에서도 저는 이게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앞으로 검찰이 좀 제대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합당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선거 후에 앞서 이제 화면에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상 뭐 가장 근접해 있고 또 결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난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권 도전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속을 이제 붙이게 됐지만 여전히 4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대정동 개발 특혜 의혹이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같은 그런 재판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정말 광폭적인 중도 외연 확장적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광폭적인 그런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헌재 재판이라든가 대통령 구속 취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최고위원회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전 의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헌재를 통한 압박 이런 것에 지금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제 재판 그거 하나로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물론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5가지 재판 그리고 12개 혐의 그리고 지금 재판 지연 상태가 64차례나 지금 재판 지연을 위한 여러 가지 재판 불출석, 송달 회피,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걸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활을 계속 하는 한 이런 사법 리스크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설령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중도층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정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지금 선고일이 오리무중으로 좀 계속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당히 속내가 복잡한 것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속내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네,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옥죄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법원에 출석해야 될 정도로 하루는 회의하고 하루는 또 출석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선거에서 진 야당에 그것도 지지율 1위의 이런 후보가 될 유력한 정치인에게 완전히 이런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한 나라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의 중요한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대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배려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도 열심히 이걸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된 내용들, 직접 무슨 이익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수혜를 받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밝히지 못한 채 검찰과 플리 바게닝을 하고 있고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이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쌍방울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 증언 빼고는 사실은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범죄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의연하게 저는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그 판결이 났으면 아마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했을 텐데 바로 산불 현장 찾아서 국민들 위로하고 안동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큰 일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의 대표면은 뭐 국가의 의전 소열도 있지만은 국가의 여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정에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여당과의 밀고 당기는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했던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그래서 뭐 기본사회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법 절차에는 충실하게 협력하고 또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나 검찰에 의해서 무리하게 피의자가 됐을 때는 있잖아요. 자기 피의자 권리도 행사해야 되거든요. 하면서도 그러나 적극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오직 뭐 이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권만 노리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보다는 네. 국가 전체를 위한 그런 고민을 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조기 대선 되더라도 아마 그런 행보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뭐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뭐 어떤 그 대권 후보로서 의연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전망을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헌재가 뭐 매번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적어도 이제 마지노선을 저희가 보는 것이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이어서 이제 4월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지나고 나면 뭐 다음 주면 4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언젠가는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최근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거의 4대4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금 헌재 내부의 재판관들 분위기는 의견을 합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 만약에 6대2나 이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걸로 끝났다면 뭐 지난 3월 13일 날 아마 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4대4로 내부 평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문영배 재판관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4대4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뭐 선고를 하지 않는다. 아, 기일을 대체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예. 합의를 하지만 4대4 동률일 때는 문영배 대행이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조서도 마찬가지로 4대4였는데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내부적인 재판관의 의견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4월 한 8일, 9일, 10일 그 정도로 하고 4월 18일 날 퇴임을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 초보다도 8, 9, 10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때도 어려우면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력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 둘은 판단하지 않고 나가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비율이라든지 뭐 날짜 8, 9, 1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뭐 지금 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밖에서 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제 무성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거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그 증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 5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포고령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침탈, 뭐 또 선관위에 대한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다 헌법을 어기고 위법하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동안의 모든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내부의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이전에
국가가 지금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자영업자들 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오늘 오후라도 내일 선고하겠다라고 있잖아요.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주 초 한덕수 국무총리도 주말 즈음에서 결정하고 월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미뤄지더라도 4월 초에는 다음 주에 결정을 해서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미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들 예.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4월 초 다음 주쯤에는 결정을 할 것이고 더 늦어지지 않게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선고 기일이 좀 지정이 그렇습니다. 돼야겠다 이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